안녕하세요. 베리어 리얼터 김민입니다. 2024년 3월 25일 유튜브 방송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요즘 들어서 베이에리어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집들 여기 나오는 집들 얼마 정도에 나와서 얼마 정도 상승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다른 지금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제가 다른 내용이랑 좀 함께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좀 쉐어하고자 방송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집은 팔로알토에 3월 1일 올해 2024년 3월 1일에 클로징된 집인데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1347 스퀘어핏에 랏은 조금 괜찮은 8000 스퀘어핏 정도의 랏입니다. 이 집이 3.4에 클로징이 되었는데 리스팅 나온 가격은 2.799 좀 뭐 싸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2.8 나왔겠죠. 조금 살짝 낮게 나왔지만은 지금 팔린 가격은 3.4예요. 거의 10% 이상 앱업 됐죠. 훨씬 많이 앱업 됐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한창 코로나 끝나고 양적 완화하고 2022년에 피크인 3.37 정도 간 적이 있어요. 그 가격을 현재 초월했죠. 지금 이런 형태의 가격 상승이 지금 2023년에는 조금 그래도 횡보했어요. 근데 요렇게 횡보하다가 2024년 1, 2, 3개월 만에 전 고점을 지금 다 갱신, 거의 대부분 지역이 2022년 한참 때 그 가격을 다 갱신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에이전트들이 이 가격을 리스팅 가격을 낼 때 현재 시장 가격에서 보통은 살짝 낮게 내거나 뭐 현재 시장 가격에서 내요. 다 분석해 가지고. 너무 낮게 내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 오퍼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은 리저너블한 가격을 그 셀러랑 상의를 하고 이렇게 리스팅하죠. 너무 높이 내면 오퍼도 안 들어오고 팔리지도 잘 않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리저너블한 시장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근데 그 가격을 다 대부분 다 앱업 돼 가지고 오버비딩해서 지금 팔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팔로알토 금방 보여드린 집이랑 이 집은 산타클라라 있는 집인데 1.76에 팔렸어요. 2월 말에. 사이즈도 1,200 스퀘어핏밖에 안 되고 랏도 작아요. 5,000 스퀘어핏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이 집이 리스팅 낼 때 1.53, 1.54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거의 10% 이상 앱업 됐죠. 여기 보시면 가격이 코로나 이전 한참 때 1.8 정도 나갔던 가격인데 현재 시세로 레드핀이 한 1.83 정도 된다. 지금 여기 팔린 가격이 1.76인데 몇 달 동안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앱업이 됐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집도 그렇고 이 집도 팔로알토인데 2월 말에 클로징 있었어요. 2월 26일 날. 몇 주 전에 클로징 되었는데 지금 이 집이 리스팅 나올 때 이 집은 좀 싸게 나왔어요. 1.98 그러니까 2 밀리언에 나왔는데 700K 앱업 돼. 이 좀 싸게 낸 이유가 있죠. 집도 좀 수리해야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좀 싸게 냈지만 그래도 이 집이 2.7에 팔릴 정도니까 사이즈도 작아요. 예. 1100 스퀘어핏밖에 안 돼요. 랏도 6000 스퀘어핏.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집이 안에도 굉장히 뭐 업그레이드가 되어 온 그런 집도 아닌데 지금 2.7에 팔렸어요. 그리고 이 집도 산타클라라 2 밀리언 1500 스퀘어 핏이고 랏은 좀 커요. 근데 산타클라라도 이제 2 밀리언 이상에 팔려요. 이 집은 지금 현재 2 밀리언 이상 나가요. 지금 클로징 된 게 3월 4 일이면 불과 2주 정도밖에 안 된 지금 벌써 2 밀리언 넘었잖아요. 2.1 가까이 가는 거죠. 전 고점이 코로나 이후에 1.8 정도가 한참 때 피크의 가격이었는데 평균 가격이 이 정도 사이즈면 산타클라라에서 지금 벌써 2 밀리언 넘었죠. 지금 2023년 들어가서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좀 가격이 별로 안 좋더니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디셈버를 딱 지나자마자 3개월 만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좀 심상치가 않죠. 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모든 집들 제가 오늘 다 봤는 이것도 3월 1일 날 클로징 됐는데 산호세에 2.6 2000 스퀘어 핏짜리 집인데 지금 코로나 전저점 올라갔죠. 거의 이제 이게 2.75 코로나 때 한참 피크 때 2.68이잖아요. 벌써 브레이크했죠. 여기에 보시면 이 집이 리스팅 나올 때 2.45이나 2.46에 나왔죠. 근데 벌써 이만큼 앱업 돼 가지고 팔렸죠. 이 집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집들 다 앱업 다 됐어요. 모든 집들이. 하나도 제가 빠짐없이. 이게 최근에 클로징된 집들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이 집은 정말, 정말, 정말 들어가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쿠퍼티노에 있는 흉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 나왔거든요. 1월 초에. 12월 말인가? 제가 이 집 가 봤는데 스퀘어핏도 1000 스퀘어핏, 방 3개, 화장실 하나. 이거 완전 수리해야 돼요. 이 살기가 좀 어려운 집이에요. 근데 1월 달부터 벌써 조짐이 있었어요. 이 집이 2.2에 팔렸는데 2 밀리언에 나왔어요. 2 밀리언에 나와 가지고 1.99 2 밀리언 나왔는데 10% 앱업 됐죠. 이게 벌써 1월 달에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1월 달에 클로징 되었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죠? 지금 1월, 2월, 3월
3 개월 동안 계속 올랐어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베이에리어 지역이. 근데 미국 전역에 지금 대부분 다 올라가는 추세로 지금 어떻게 지금 이 한 2023년 이렇게 빠졌다가 이자 올리면서 페드에서 이자 올리면서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횡보 조금씩 하다가 2024년 지금 3 개월 만에 여기 3 개월까지 다 마무리 안 됐죠. 근데 지금 벌써 여기 고점을 갱신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집은 12월 나왔는데 아직 안 팔렸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집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집을 사시더라도 이렇게 개조하거나 이렇게 된 집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베이 지역의 집들이 이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아니면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너무 이렇게 좀 시장이 마켓이 핫해서 고민을 좀 해 봤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제 생각도 인제 좀 한번 나누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어요. 요즘에는 옛날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이인플레이션이 왜 코로나 때 그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 가지고 미국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올 거다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때 인제 좀 공부를 하면서 인제 여러 가지 정리를 제가 좀 한 게 있는데 챗GPT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한번 그냥 재미삼아 한번 물어보세요. 하이인플레이션이 오면 오기 전에 그 전조전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 요렇게 정리를 해 줘요. 근데 인제 기본적으로 뭐 원자재 가격 상승, 거기에는 뭐 기름, 금 뭐 이런 기초 원자재가 막 상승하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금값도 오르고 원유도 기름값도 오르고 뭐 기름값 오는 건 6 월까지는 아마 올라갈 거라고 지금 기관들은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항상 미국은 해마다 여름에 휴가 시즌 전까지는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금값도 올라가고 다른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잖아요. 뭐 설탕 원료인 코코넛 엄청나게 지금 올라 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런 것처럼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증가. 요즘에 계속 임금 인상 때문에 말이 많죠.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비용. 전기세 2023년 들어서 기본적으로 올리지 않은 미국도 저희 카운티도 다 올라갔어요. 제가 아마 저번 시간에 테슬라 이야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틸리티 비용도 다 올라가고 뭐 PG&E 뭐 가스, 일렉트로닉 모든 게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임대료도 지금까지 안 떨어지고 계속 잘 버티고 있죠. 이것 때문에 페드에서 이자를 내리냐 마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 그죠. 이런 식으로 임금 인상도 계속되고 이런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죠. 인제 하이 인플레이션 오기 전에. 근데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인플레이션 안 잡는다는 거는 뭔가 숨은 의도가 있겠죠. 지금부터는 좀 음모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숨은 의도가 과연 뭘까? 여기서 더 올라오면 경제 망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뭐 인제 일반 많은 서민들이 힘들죠. 힘들고 뭐 레이오프 많이 되고 뭐 회사들도 많이 파산하고 뭐 이런 게 닥치지만 인플레이션은 잡겠죠. 근데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안 잡는다라고 생각하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를 잘 살리면서 연착륙하면서 뭐 경제도 살리고 인플레이션 잡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서는 쉽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증상이 좀 보이는 데가 있죠. 그런데도 이번에 올해 대선 그다음에 연준은 지금 얼마 전에 그 연준 위원들 5 명인가 6 명이 나와서 토론한 적 있잖아요. 각 분야의 중산층들의 이제 문제점을 다루면서 서로 미국 내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인제 "이자를 낮출 거다."라는 무언의 암시를 해 줬죠. 얼마 몇 번 정도 암시를 해주 몇 번 정도 낮출 거라는 암시를 저번 페드 미팅에서 파웰 의장이 주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연준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해 이자를 낮추겠죠. 마켓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자 낮추는데 반응은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주식 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부동산 마켓은 벌써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 반응이 뭐냐?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걸. 어떻게 부동산 시장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식 시장, 비트코인, 주식 시장까지 모든 지금 채권을 제외한 모든 시장들은 지금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알아서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페드에서 이자를 내렸는데 옛날처럼 크래시가 오지 않고 금리 역전 상태에서 시장의 마켓에 좀 큰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이자를 내려서 지금 보험성으로 이자를 내린다라고 페드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자가 낮추면서 경기가 후퇴하지 않고 주식 시장도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 이건 분명히 시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부동산 시장 지금 다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죠. 그리고 2022년 코로나 이후에 한참 핫했던 페드에서 이자를 급격하게 올리기 이전의 가격을 지금 다 브레이크하고 다 그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S&P만 사상 최고치가 아니에요. 부동산도 지금 사상 최고치로 지금 달리고 있고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치 달리고 있고 지금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뭐 업무론적이라고 얘기 안 해도 이거는 좀 뭔가 수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죠. '아 과연 이 시장에서 이거 뭔가를 나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한번 잘 그 미래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자를 내리는 거는 분명히 페드의 그 숨은 의도가 있어요. 예 뭐 이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내린다고 표현을 하지만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내린다는 거는 음 다시 인플레이션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을 때 걔네들한테 좋은 거는 뭘까? 분명히 좋은 게 있어요. 예. 저 정부에서 부채를 떨굴 때 그러니까 뭐 리셋을 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부채를 가치를 줄이는 거죠. 옛날에 100만 원이랑 지금의 100만 원이랑은 틀리잖아요. 그죠? 옛날에 1억 이랑 지금 1억 이랑. 옛날에 1억 은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 1억 은 예를 들면 옛날에 1억 만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부에서 그 부채를 떨굴 때 아주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가지고 부채를 떨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한번 해볼 만하죠. 페드의 숨은 의도를. 그러면 이거 차트를 한번 보고 가기로 지금 미국이 이게 미국 총 부채예요. 34 trillion 달러. 1 인당 1 0만 불 이상이 다 미국 전 국민들이 다 부채를 안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1 0만 불 올라갔는데 아까 제가 대략 초를 재 보니까 한 3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20만 불, 30만 불. 이게 미국의 지금 국가 부채가 올라가는 속도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느 정도냐 하면 100 일에 1조 달러씩 1조 불씩 늘어난다고 해요. 올 이자만 국방 예산 넘었을 때 이 뉴스 많이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1조 달러가 100 일마다 1조 달러 한국의 예산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1년 GDP가 2,000조 예요, 2,000조. 근데 지금 미국은 100일 동안 1,300 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365일 하면 대한민국 뭐 1년 GDP 몇 개가 그냥 한 두 개 되나요? 그 정도 가는 거죠. 그럼 이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인가? 2차 대전 직후에 가장 미국이 이전 역사상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지금 더 높은 거죠. 2차 대전 때문에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 갖고 그런 부채가 온 거지만 코로나 이후에 미국도 돈을 많이 풀어 갖고 그런 부채가 늘어난 거죠. 근데 요게 2022 년에는 차트가 이렇게까지 보여줬나 봐요. 여기 그 페드 그 프레드 차의 여기 페드의 그 공식 웹사이트 들어가면 요 기사가 2022년 11 월인데 지금은 들어가면 안 보여줘요. 이게 맥스인데 얘들이 이 옛날까지 이제 데이터를 안 보여주게끔 해서 이게 미국 지금 부채가 지금 이제 계속 쌓이고 있는 게 페더럴 뎃이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거 과연 어느 정도 냐면 이 정도 규모예요. 미국의 부채가 전 세계 부채의 34%. 예. 나 돈 안 갚어." 큰일이요. 34%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 작살나겠죠. 이게 보시면 이게 선진국 총 부채 비율 그 나온 건데 이게 뭐 G7 뭐 해 갖고 각 선진국도 쭉 한국도 여기 들어가 있죠. 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부채 비율이 좀 작아요.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가 좀 많고요. 국가 부채는 그래도 IMF 겪고 막 고생 쇠가 빠지게 해 가지고 그래도 많이 건전해졌어요 진짜로요. 이 정도면 건전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엉망이죠. 일본 여기 나오죠. 저게 조금 이따 일본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일본은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미국도 지금 국가 부채가 아까 보시면 100% 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국가 부채 중에 순부채가 있잖아요. 한국은 국가 부채 중에 순부채가 23% 밖에 안 돼요. 그 순부채라고 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뭐 금도 있고 국민연금 뭐 미국이 투자해 놓은 각 연금이 투자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들 뭐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그거 빼버리면 23% 밖에 안 나와요. 29% 23% 그죠? 29%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양호한 편이에요. 근데 이 대단한 나라가 한 나라 있어요. 노르웨이. 마이너스죠. 대단하죠. 마이너스 90%. 와 씨. 그러니까 부채가 없이 나라에 돈이 많다는 거죠. 다른 나라 전부 다 인제 마이너스죠. 총 돈 빌려 가지고 막 쓰는데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뭐 채권, 금 뭐 이런 거 다 해 갖고 딱 정리를 해 보면 대부분 다 뭐 우리가 집을 살 때 담보 내 돈 다운하고 대출 받아 갖고 사면 얼마 남아 있듯이 대부분 다 나라들도 경영을 자기 집안 살림살이 할 때 그렇게 빚이 좀 남아 있는데 이 나라는 빚이 없어요. 대단한 거죠. 그죠? 노르웨이 그 북유럽 3 개국 중에 근데 북유럽 3 개국은 다 이래요. 스웨덴도 여기 보면 6% 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뭐 이 정도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언제든지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덴마크도 5% 3% 이렇잖아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이런 나라 참 그 축복받은 나라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100% 정도 지금 순부채만 가지고 있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0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GDP 규모로 GDP가 2,000조 되는데 그게 반이 지금 국가 부채 인상되죠. 그런데 개인 부채가 또 한국은 많잖아요. 그중에 전세 이 가계 부채가 3,000조 대단하죠.
기업 부채도 아마 한 1,00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두 개 합쳐서. 근데 이제 전세가 있는 나라가 한국, 볼리비아, 인도 요 3 개국밖에 안 돼요. 그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외국은 이런 거 총부채 잡을 때 전세, 개인들이 전세 대출을 많이 안고 있으니까 그 전세 플러스 또 대출도 가지고 있고, 이 눈에, 다른 나라는 계산 안 하는 게 한국에는 하나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게 가계 부채가 많이 증가돼서 여기 문제가 있다라고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자가 오르면서 한번 딱 경제 위기가 닥치면 나라는, 대한민국은 괜찮을 것 같은데 개인들은 많이 좀 다칠 것 같긴 해요. 여기 보시면 6,000조 돌파했다고 하죠. 6,000조. 그중에 아마 뭐 2천 3,000조 가까이 또 뭐 가계대출, 기업 부채 여기나 2,700조. 이게 뉴스 기사가 작년 연말이네요. 2,200조 가계부채, 기업부채 2,700조. 정부 부채는 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하나 터지면 정부가 또 안 뜬지 뭐 하게 되면 정부 부채 갑자기 뿅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살림살이 해도 그래도 잘 뭐 하나 버틸 수 있는 게 하나 있으니까 참 그래도 이런 불경기에 좀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이렇게 부채가 계속 미국만 늘어나는 게 다른 나라들도 계속 늘어나고 전 세계가 지금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옛날에 일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 노인분들은 은행 안 믿고 집에다가 돈 둔다고 하잖아요. 이거 제가 그 아래 링크 다 남겨 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거 KBS 다큐멘터리 실제로 나온 그 내용인데요. 일본은 옛날에, 이분이 93 세래요. 아직 살아 계셔 가지고 이거 촬영할 때 KBS에서 이 증서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제1 봉쇄, 제2 봉쇄 해 가지고 자기가 가진 자산의 42%를 몰수당했대요. 그리고 나머지 58%를 몰수당했고, 나머지 58%를 반환을 받은 거죠. 그게 1953년 5월 15 일에 있었대요. 이게 발행 그 영수증인가 봐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식으로 국채를 국민들한테 떨군 거죠. 리셋, 이게 하나의 리셋이죠. 이런 거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러고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서 나중에 다 뭐 그냥 다 국민들이 다 떠안고 다 손해 보고 다 했죠. 이런 식으로 일본은 아직도 그 법이 남아 있는지 제가 이거 체크 안 해 봤는데, 여기 이때까지만 해도 예금 봉쇄 특별조치법이 한국에는 없는데 일본은 이 법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네요, 이때까지. 그래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아직도 그렇게 부채를 많이 늘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뭐 국민만 손해 보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미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고 저도 미국을 좋아하고 믿지만, 정부를 너무 믿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 가지고 언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미래를 잘 준비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주식 시장도 계속 올라가고 위험 자산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이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면 아 자산은 계속 쪼그라들고,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못하면 나중에 가난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코로나가 터질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죠? 이 영화가 2021 년에 나온 영화,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기억나실 분들도 있을 건데, 컨테이전 영화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죠. 기네스 팰트로가 굉장히 그냥 단역으로 나올 정도로 막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볼 때 '와 정말 저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코로나 때. 예, 미국의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어 가지고 2차 대전에 사망한 그 2차 대전 때 미국인 사망자 41만 명인데 50만 명으로 코로나가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코로나, 누가 이 코로나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거기에 비하면 이런 거 부채 떨고 가는 거는 진짜, 가난한 나라들은 많잖아요. 개발도상국에는 부채를 그냥 뭐 화폐 개혁 그냥 리셋해 버리고 그냥 다 떨구고 돈 안 줘. 음 그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뱅크럽시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가는데, 아르헨티나가 그 예죠. 돈 많이 떼먹었잖아요, 다른 나라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IMF 금융위기 닥쳐 가지고 IMF에서 돈 받고도. 그런데 내가 미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살고 계시고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시든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정말 시장이 먼저 한 1년 먼저 선행하는 것 같아요. 예. "인플레이션 온다. 해지해라."라는 걸 우리한테 암시를 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그 난국에 잘 공부하셔서 잘 헤쳐나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